1930년대 경성.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일본 순사들의 칼날보다 조선 건달들의 낭만이 더 뜨거웠던 그 시절을 상상해봐. 종로 한복판, 화려한 조명 아래서 쇠사슬을 껌종이처럼 찢어발기던 괴물 같은 사내가 하나 있었어. 사람들은 그저 박수나 쳤지. 그 거대한 몸뚱이 안에 굶주린 늑대 한 마리가 살고 있다는 건 꿈에도 모른 채 말이야. 어느 날 그 늑대가 우리를 부수고 거리로 나왔을 때 종로 바닥의 모든 어깨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어. 이제 진짜 왕이 오셨구나 하고 말이야. 자, 전설의 시작을 목격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구독 버튼부터 누르고 안전벨트 꽉 매. 이 거인의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튕겨나가지 않으려면 말이야.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90년 전 희뿌연 먼지와 전차 소리가 뒤엉키던 경성의 어느 허름한 공터에서 시작돼. 당시 조선 팔도는 나라 잃은 서름으로 가득 찼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먹 세 개만큼은 역사상 가장 뜨거운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었지. 일본 놈들이 차고 다니는 긴 칼, 그 쇠붙이에 대항할 수 있는 건 오직 우리네 사내들의 단단한 두 주먹뿐이라는 일종의 낭만 섞인 믿음이 있었거든. 그 시절 유랑극단이나 서커스단은 단순히 재주를 넘는 곳이 아니었어. 갈 곳 없는 장사들이 모여들고 전국 팔도의 소식들이 모이는 정보의 집결지이자 험한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꽤나 매운 주먹들이 버티고 있어야 하는 거친 바닥이었지.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덩치가 하나 있었어. 이름은 고희경. 훗날 종로의 황제로 군림하게 될 그 남자였지. 고희경은 태어날 때부터 골격 자체가 달랐어. 일반인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는 키에 목둘레가 웬만한 여자의 허리만 했으니까. 그가 무대에 올라와 21번 크게 들이쉬면 헐렁한 삼배옷 위로 근육들이 뱀처럼 꿈틀거렸어. 그의 주특기는 차력이었지. 굵직한 쇠파이프를 목에 감고 힘을 주면 쇠가 비명을 지르며 엿가락처럼 휘어지는 묘기. 관객들은 그 광경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지만 정작 고희경의 눈동자는 늘 차갑게 식어 있었어. 그는 알고 있었거든. 이 힘은 고작 푼돈 몇 푼을 받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는 걸. 자신의 혈관 속에 흐르는 이 뜨거운 에너지는 무언가 다른 곳, 더 위험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 있다는 걸 말이야. 당시 서커스단 주변에는 늘 파리떼가 꼬이기 마련이야. 동네 양아치들부터 시작해서 자릿세를 뜯어내려는 하급 건달들까지.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날이었어. 공연이 끝나고 천막을 정리하는데 인근 지역을 관리한다는 기초고도 없는 건달 패거리 대여섯 명이 들이닥친 거야. 그들은 단장의 멱살을 잡고 왜 이번 달 인사비가 없냐며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지. 보통 이런 경우엔 적당히 굽실거리며 푼돈을 쥐어주거나 술 한 잔으로 달래서 보내는 게 관례였어. 하지만 그날은 공기의 흐름이 묘하게 달랐지. 구석에서 묵묵히 짐을 챙기던 고희경이 천천히 허리를 폈어. 그 거대한 그림자가 건달들 위로 드리워지자 시끌벅적하던 천막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 건달 중 우두머리 격인 녀석이 고희경을 올려다보며 침을 찍 뱉었어. 뭐야, 이 곰 같은 새끼는. 눈 안 깔아? 고희경은 대꾸하지 않았어. 그저 뚜벅뚜벅 느리지만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지. 마치 바위가 굴러오는 듯한 위압감. 우두머리가 품 안에서 뭔가 번쩍이는 것을 꺼내려던 찰나였어. 고희경의 손이 번개처럼 뻗어나가 녀석의 손목을 낚아챘지. 우두둑. 건조한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났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할 만큼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지.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길
남의 영업장에서 소란 피우는 건 예의가 아니라 배웠는데 고희경의 목소리는 낮고 굵었어. 동굴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짐승의 그르렁거림 같았지. 나머지 녀석들이 당황해서 일제히 달려들었어. 개싸움? 아니, 그건 싸움이 아니었어. 그건 일방적인 청소였지. 고희경은 주먹을 쥐지도 않았어. 달려오는 녀석의 멱살을 잡아 그대로 들어 올리더니 마치 쌀가마니를 던지듯 천막 밖으로 배송을 보내버렸으니까. 그때였어. 뒤에서 한 놈이 강목을 들고 고희경의 뒤통수를 노렸지. 벅!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고희경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 오히려 강목이 부러져 나갔지. 고희경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 녀석을 바라봤어. 그리곤 씩 웃었지. 그 웃음이 얼마나 섬뜩했는지 강목을 쥔 녀석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어. 고희경은 그 녀석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우더니 자신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그 기술을 처음으로 선보였어. 바로 박치기. 그의 이마가 상대방의 이마에 꽂히는 순간 쿵 하는 소리가 났어. 마치 대포가 터지는 듯한 소리였지. 맞은 놈은 비명도 없이 그대로 눈이 뒤집혀 바닥과 하나가 됐어. 아주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든 거지. 고희경의 박치기는 단순한 타격이 아니었어. 그건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영혼까지 털어버리는 일종의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지. 순식간에 대여섯 명의 건달들이 바닥에 널브러졌어. 흙바닥에 뒹구는 그들을 내려다보며 고희경은 먼지를 털어냈지. 그날 밤 종로의 바람은 유난히 찼어. 하지만 고희경의 가슴속은 끓어오르고 있었지. 그는 깨달았어. 이 좁은 서커스 천막은 자신이 머물 곳이 아니라는 걸. 자신의 힘은 관객의 박수를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 거친 바닥의 질서를 잡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에 말이야. 소문은 발보다 빠르다고 했던가. 다음 날 아침 종로 바닥에는 서커스단에 괴물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 혼자서 건달 패거리를 강제 귀가 조치시켰는데 주먹도 아니고 이마로 다 해결했다는 그 기가 막힌 무용단 말이야.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구마적이라 부르기 시작했어. 예전 만주 발판을 누비던 마적대 두목처럼 거칠고 강력하다는 뜻이었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 단순히 힘만 센 동네 형님이 탄생한 게 아니었거든. 종로라는 거대한 정글에 생태계의 최상의 포식자가 등장했다는 신호탄이었지. 기존의 종로를 꽉 잡고 있던 소위 물 좀 먹었다는 조직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모를 놈이 자기네들 밥그릇을 노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으니까. 고희경, 아니 이제는 구마적이라 불리는 사내는 서커스단을 떠났어. 짐가방 하나 달랑 들고 종로의 메인 스트리트인 우미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지. 당시 우미관은 조선 최고의 극장이자 종로 주먹들의 성지였어. 그곳을 차지하는 자가 곧 조선 주먹의 황제가 되는 셈이었지. 그가 우미관 앞거리에 섰을 때 수많은 시선이 그의 등에 꽂혔어. 경계심, 두려움, 그리고 호기심. 구마적은 씩 웃으며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지.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어. 다 비켜라. 이제부터 여기가 내 안방이다. 과연 서커스단 출신의 이 촌스러운 거인은 어떻게 콧대 높은 경성 깍쟁이 건달들을 무릎 꿇리고 우미관의 주인이 되었을까? 단순히 힘만 셌을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그만의 사업 수완이 있었던 걸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구마적이 어떻게 종로 바닥을 평정하고 스스로 황제의 자리에 올라앉게 되는지 그 피튀기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줄 거야. 그가 만든 주먹의 룰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반대파들을 하나둘씩 조용히 여행 보냈는지 궁금하다면 기다려. 진짜 누아르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우미관. 1930년대 종로 이정목. 화려한 네온사인과 영화 간판이 걸려있던 그곳은 단순한 극장이 아니었어. 그곳은 조선 주먹들의 청와대이자 밤에 대통령이 진무를 보는 권력의 심장부였지. 그리고 구마적 고혜경은 그 심장을 손에 넣기 위해 뚜벅뚜벅 걸어 들어갔어. 지난번 서커스단에서 굴러먹던 그 덩치 큰 사내가 어떻게 동네 건달들을 정리했는지 기억하지? 하지만 동네 양아치 몇 명 손봐주는 것과 이미 탄탄한 조직과 나와바리를 가지고 있는 우미관을 접수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야. 사자가 정글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지저대는 하이에나들을 물어 죽인다고 왕이 되는 건 아니잖아. 사자 무리의 우두머리를 꺾어야 비로소 왕이 되는 거지. 당시 우미관 주변은 여러 군소 조직들이 얽히고 설켜 있었어. 그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슬아슬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지. 일본 야쿠자들의 입김도 슬슬 들어오려던 찰나였고, 이런 상황에서 구마적이 나타난 거야. 그는 혼자가 아니었어. 서커스단 시절부터 그를 따르던 힘 좀 쓴다는 떡대 몇 명을 대동하고 있었지. 그들은 구마적의 칭이되었어. 구마적의 전략은 단순했어. 부장 깨기. 복잡하게 머리 굴릴 것 없이 가장 센 놈부터 찾아가서 무릎을 꿇리는 거였지. 그는 우미관을 관리하던 당시 우두머리를 찾아갔어. 술판이 한창이던 요정문을 발로 차고 들어간 거지. 실례합니다만 오늘부터 이 동네 공기가 좀 바뀔 것 같아서 인사드리러 왔어. 구마적은 예의를 갖추는 척했지만 말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 당시 우두머리는 콧방귀를 뀌었지.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닭이냐며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어. 십수명의 장정들이 구마적을 애웠었지. 보통 사람이라면 오줌을 지를 상황이었지만 구마적은 오히려 미소를 지었어. 좋아. 몸 좀 풀고 싶었는데 잘 됐군. 한꺼번에 덤벼. 귀찮으니까. 그리고 벌어진 상황은 차마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처참했어. 구마적은 마치 볼링핀을 쓰러뜨리는 볼링공 같았지. 퍽, 퍽. 둔탁한 타격음이 요정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건달들이 하나둘씩 허공을 날아다녔어. 그는 주먹을 아끼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언제나 그 박치기가 나갔지. 쿵 소리와 함께 상대방의 콧뼈가 주저앉고 의식이 끊어지는 그 순간의 적막함. 그건 공포 그 자체였어. 결국 우두머리는 구마적 앞에 무릎을 꿇었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살려달라고 빌었지. 구마적은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어. 짐 싸서 떠나.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내 눈에 한 번만 띄면 그땐 정말로 아주 긴 여행을 보내줄 테니까. 그날 이후 우미관의 주인은 바뀌었어. 구마적은 2층 사장실을 자신의 집무실로 만들었지. 그는 단순히 힘으로만 누르는 무식한 건달이 아니었어. 그는 자신만의 룰을 만들었지. 첫째, 상인들에게 뜯는 세금은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만 받는다. 삥뜯기식의 양아치 짓은 금지한다. 대신 외부 세력이나 진상 손님들로부터 확실하게 보호해준다. 일종의 보안 서비스 개념을 도입한 거지. 상인들 입장에서도 언제 칼부림이 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보다 구마적이라는 확실한 우산 밑에 있는 게 편했어. 둘째, 싸움은 오직 주먹으로만 한다. 사심이나 도끼 같은 연장을 드는 놈은 남자 취급을 안 했어. 그런 놈들은 발견 즉시 손가락을 작살내서 다시는 흉기를 못 쥐게 만들었지. 구마적은 조선 사내가 쪽팔리게 연장질이냐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어. 이건 일종의 낭만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압도적인 피지컬에 대한 자신감이기도 했지. 연장 없으면 자신이 무조건 이기니까. 셋째, 약자는 건드리지 않는다. 특히 여자와 아이들. 이건 그가 서커스단 시절 배운 일종의 광대의 도덕 같은 거였어. 우미관은 구마적의 통치 아래 빠르게 안정을 찾았어. 매일 밤 우미관 뒤편 공터에서는 거한 술판이 벌어졌지. 구마적은 부하들에게 고기와 술을 아낌없이 퍼줬어.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것도 잊지 않았지. 술이 거하게 취하면 그는 커다란 돌 테이블 앞에 서서 "야, 잘 봐라!" 라고 외치곤 했어. 그리고 쾅! 그의 이마가 돌 테이블을 내리찍으면 두꺼운 돌판이 쩍 하고 갈라졌어. 부하들은 그 광경을 보며 열광했지. "형님, 형님!"을 연호하는 소리가 종로 밤하늘을 찔렀어. 그건 단순한 충성심이 아니라 압도적인 힘에 대한 경외심이었어. 저 돌머리에 받치면 내 머리는 수박처럼 터지겠구나 하는 본능적인 공포심도 섞여 있었고, 구마적은 그렇게 종로의 왕이 되었어. 그의 이름 석자만 되면 지나가던 울던 아이도 뚝 그쳤고, 순사들도 웬만한 사고는 "아, 구마적 쪽 애들이야?" 라며 슬그머니 눈 감아줄 정도였지. 그는 우미관 옥상에 올라가 종로 거리를 내려다보며 생각했어. 이제 이 거리는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누구도 내 허락 없이는 숨도 크게 못 쉰다. 하지만 그는 몰랐어.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어진다는 것을. 그가 쌓아 올린 이 화려한 왕국이 사실은 모래 위에 지은 성이라는 것에 말이야. 그리고 그 성벽 틈새로 불청객들이 스멀스멀 기어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바다. 건너온 하이에나들, 바로 야쿠자들이었지. 그들은 구마적의 낭만과는 다른 아주 차갑고 비열한 계산법을 가지고 있었어. 그들이 종로의 냄새를 맡고 침을 흘리기 시작한 거야. 과연 우리의 낭만 주먹 구마적은 칼을 품고 웃으며 다가오는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상대했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종로를 집어삼키려는 일본 야쿠자들과 구마적의 피말리는 신경전, 그리고 그가 보여준 조선 주먹의 자존심에 대해 이야기해줄게. 1대 10의 전설적인 싸움, 그가 왜 불패의 신화로 남았는지 궁금하다면 채널 고정해. 우미관의 밤은 아직 길고 이야기는 더 뜨거워질 테니까. 종로의 밤거리가 구마적의 발 아래 평정되고 우미관의 네온사인이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빛나던 시절이었어. 하지만 알지?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고 맛있는 고기 냄새가 나면 담장 밖의 이리떼들이 코를 킁킁거리기 시작한다는 거. 우미관의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 청계천, 그 좁은 물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세상이 도사리고 있었거든. 바로 혼마치, 오늘날의 충무로였어. 그곳은 일본 야쿠자들의 나와바리였지. 그들은 우리네 주먹들과는 근본부터가 달랐어. 우리는 낭만과 가오를 먹고 살았지만 놈들은 철저하게 이득과 피를 쫓는 장사꾼들이었으니까. 그들은 주먹 대신 허리춤에 차가운 쇠붙이, 그러니까 긴 칼을 차고 다녔어. 어느 날부턴가 종로 바닥에 개다 끌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처음엔 술 마시러 온 손님인 줄 알았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 야쿠자 놈들이 슬금슬금 청계천 다리를 건너와 종로 상인들에게 빨대를 꼬지를 든 거야. 소위 말하는 보호비 명목의 수금을 시작한 거지. 구마적의 구역에서 구마적의 허락도 없이 말이야.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었어. 우미관의 자존심을 건드린
명백한 선전포고였지. 구마적은 보고를 받고는 마시던 술잔을 조용히 내려놓았어. 손님이 왔으면 대접을 해야지. 근데 예의를 반말아 드신 손님들이라 교육이 좀 필요하겠군. 그가 부하들을 물리고 혼자서 약속 장소인 뒷골목으로 향했을 때 그곳엔 이미 10여 명의 사내들이 진을 치고 있었어. 놈들의 눈빛은 살기로 번들거렸지. 하야시, 야쿠자 오야붕 패거리는 아니었지만 그 밑에서 꽤나 칼 좀 쓴다는 행동대장급들이었어. 니놈이 구마족인가? 여기선 힘 좀 쓴다지.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 주먹은 칼을 이길 수 없다. 통역을 거쳐 들려온 놈들의 말은 거만하기 짝이 없었어. 그리고 동시에 스르듬, 섬뜩한 금소금이 골목을 채웠지. 놈들이 품 안에서 번쩍이는 긴 생선의 칼들을 꺼내든 거야. 보통 건달들이라면 그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 오금이 저려 주저앉았을 거야. 하지만 구마적은 달랐어. 그는 천천히 밑옷을 벗어던졌어. 드러난 그의 상체는 마치 갑옷을 두른 듯 근육들이 얽혀 있었고 온몸에는 크고 작은 흉터들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지. 연장질이라 계집애들이나 하는 짓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하는군. 싸움은 순식간에 시작됐어. 야쿠자 놈들이 사방에서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지. 하지만 구마적은 공처럼 거대하면서도 고양이처럼 유연했어. 칼날이 그의 코앞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는 반박자 빠르게 파고들었어. 퍽! 구마적의 주먹이 선두에 선 놈의 명치를 뚫을 기세로 꽂혔어. 놈은 비명도 못 지르고 공중으로 붕 떴다가 쓰레기 더미 위로 처박혔지. 갈비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어. 동료가 나가떨어지는 걸 본 야쿠자 놈들이 당황해서 주춤거렸지만 구마적은 쉴 틈을 주지 않았어. 그는 옆에 있던 빈 리어카의 나무 손잡이를 맨손으로 뚝 뜯어냈어. 그리곤 그걸 몽둥이 삼아 휘두르기 시작했지. 놈들의 칼과 구마적의 나무가 부딪힐 때마다 불꽃이 튀진 않았지만 놈들의 손목이 박살나는 소리가 났어. 칼을 쥔 손을 정확하게 가격해서 무장 해제시켜버린 거야. 자, 다음은 누구냐? 구마적이 피 묻은 나무 토막을 던져버리고 으르렁거렸어. 남은 놈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지. 칼을 든 10명이 맨손에 한 명을 당해내지 못하는 상황. 그들에게 구마적은 인간이 아니었어. 칼이 안 들어가는 강철 피부를 가진 요괴로 보였을 거야. 마지막 남은 행동 배정이 악에 받쳐 칼을 높이 쳐들고 달려들었어. 구마적은 피하지 않았어. 놈이 칼을 내리치는 순간 구마적은 양손으로 놈의 팔목을 낚아채 비틀어 버렸고 그대로 놈의 멱살을 잡아 자신의 머리 쪽으로 끌어당겼어. 그리고 전설의 그 기술, 쾅! 마치 대형 트럭이 벽에 충돌하는 듯한 굉음. 구마적의 이마가 놈의 앞면을 강타했어. 놈은 그대로 눈이 풀리며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지. 코는 함몰됐고 앞니는 몽땅 털려나갔어. 아주 긴 잠에 빠져든 거야. 어쩌면 영원히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잠. 상황 종료. 골목은 신음소리로 가득 찼지만 서 있는 건 오직 구마적 한 사람뿐이었어. 그는 바닥에 떨어진 놈들의 칼을 발로 툭툭 차서 한 곳에 모았어. 그리곤 침을 한번 택 뱉으며 중얼거렸지. 이 고철 덩어리들 싸들고 꺼져. 그리고 너희 오야분한테 전해. 종로에 들어오려면 입장료가 아주 비쌀 거라고. 그날 밤의 사건은 종로의 기적이라 불리며
삽시간에 퍼져나갔어. 야쿠자의 칼잡이 10여 명을 맨주먹으로 박스 포장해서 돌려보낸 사건. 이 일로 구마적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어. 상인들은 그를 수호신처럼 떠받들었고 일본 경찰들조차 함부로 그를 건드리지 못하게 됐지. 종로는 명실상부한 구마적의 제국이 된 거야. 하지만 이 승리에는 씁쓸한 뒷맛이 있었어. 구마적은 알고 있었거든. 이번엔 힘으로 눌렀지만 놈들은 더 치밀하고 더 비열한 방법으로 다시 찾아올 거라는 걸. 주먹의 시대가 저물고 돈과 권력, 그리고 배심이 판치는 차가운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걸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야. 그리고 그 불안감은 내부에서부터 현실이 되기 시작했어. 외부의 적을 막아내느라 정신없는 사이 그의 등 뒤에서 또 다른 칼날이 자라나고 있었거든. 바로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던 라이벌, 또 다른 마적의 등장이었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는데 과연 구마적은 이 새로운 도전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구마적의 영원한 라이벌이자 그를 가장 힘들게 했던 존재 신마적과의 질긴 악연에 대해 풀어줄게. 한 명의 왕과 또 다른 왕의 기싸움, 그 숨막히는 긴장감을 느끼고 싶다면 절대 채널 돌리지 마. 종로의 밤하늘을 구마적이라는 태양이 가장 뜨겁게 타오르던 그 무렵, 저 멀리 서대문 쪽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초승달 하나가 떠오르고 있었어. 사람들은 그를 신마적이라 불렀지. 구마적과 이름은 비슷했지만 그 껍데기를 까보면 내용은 완전히 딴판인 사내였어. 구마적이 묵직한 바위라면 신마적은 예리한 면도날 같았어. 본명 엄동욱, 휘문고보를 다닌 인텔리 출신에다가 씨름 선수 출신이라 힘도 장사였지. 하지만 그가 무서운 건 힘 때문이 아니었어. 바로 그 성격 때문이었지. 구마적이 그래도 최소한의 낭만과 룰을 지키려 노력했던 큰형님 스타일이었다면 신마적은 기분 나쁘면 제 식구도 걷어차버리는 난폭한 폭군이었거든. 구마적이 우미관을 중심으로 상인들을 보호하며 관리를 했다면 신마적은 YMCA 주변과 서대문 일대를 휩쓸며 공포로 군림했어. 그는 술을 마시다 마음에 안 들면 술상을 엎어버리는 건 예사고, 지나가던 학생이 눈만 마주쳐도 왜 꼬라보냐며 주먹을 날리곤 했지. 그의 주먹은 이유가 없었어. 그저 본인의 기분이 법이었으니까. 처음엔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 서로 형님 아우하며 적당히 거리를 두고 존중해줬지. 구마적 입장에서도 굳이 미친 개 같은 신마적을 건드려 긁어 부스럼 만들고 싶지 않았고, 신마적도 종로의 황제인 구마적에게 정면으로 들이박을 만큼 무모하진 않았으니까. 소위 말하는 불가침 조약 같은 게 암묵적으로 존재했어. 하지만 문제가 터졌어. 신마적의 패거리가 술에 취해 우미관 구역까지 넘어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한 거야. 구마적의 나와바리인 술집에서 여급들을 희용하고 돈도 안 내고 신마적 형님 앞으로 달아나라며 깽판을 친 거지. 이건 명백한 도발이었어. 구마적의 부하들이 참다 못해 나섰지만 신마적은 그들을 비웃으며 묵사발을 만들어놨어. 구마적? 그 늙은 공탱이 밑에서 일하느라 고생들이 많다. 가서 전해라.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고. 젊은 놈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언제까지 윗목 차지하고 있을 거냐고. 이 소식을 들은 구마적은 공방대를 툭 부러뜨렸어.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엄동욱이, 이 녀석이 선을 넘는구나. 구마적은 신마적을 호출했어. 장소는 종로의 한 유명한 요정, 단둘이 독대하는 자리였지.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도는 방 안, 술잔 부딪히는 소리조차 날카롭게 들렸어. 동우가, 내 구역 애들이 많이 다쳤다. 네 아우들
단속 좀 해야지 않겠냐? 구마적이 먼저 점잖게 말을 꺼냈어. 하지만 신마적은 삐딱하게 앉아 술잔을 돌리며 킥킥거렸지. 형님, 애들 싸움에 어른이 끼어드는 거 그거 좀 구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형님 그 역 애들이 너무 약해 빠진 거 아닙니까? 교육 좀 다시 시키시죠. 순간 구마적의 눈썹이 꿈틀했어. 이건 대놓고 무시하는 처사였지. 하지만 구마적은 참았어. 지금 여기서 판을 엎으면 종로 바닥 전체가 피바다가 될 게 뻔했으니까. 그는 자신이 쌓아올린 질서를 깨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그래,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하마. 대신 내 구역에 다시 얼씬거리면 그땐 형 대접받을 생각 마라. 구마적은 경고를 남기고 자리를 떴어. 하지만 그 뒷모습은 예전처럼 위풍당당하지 않았어.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였지. 신마적은 그 뒷모습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어. 그는 느꼈던 거야. 늙은 사자의 이빨이 무뎌졌다는 것을. 이 만남 이후 종로 바닥의 민심은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 구마적이 신마적한테 쫄았다더라. 이제 대세는 신마적이다 라는 소문이 돌았지. 구마적의 부하들 중 일부는 불안해하며 동요했고, 심지어 몇몇 눈치 빠른 놈들은 슬그머니 신마적 쪽으로 줄을 대기 시작했어. 구마적도 바보는 아니었어. 자신의 왕좌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 그는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었고, 예전처럼 부하들을 살뜰히 챙기기보단 혼자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많아졌어. 그는 알고 있었어. 이 바닥 생리상 한 번 밀리면 끝장이라는 걸. 내가 너무 늙었나? 아니면 세상이 너무 독해진 건가? 우미관 옥상에서 밤거리를 내려다보는 구마적의 어깨가 무거워 보였어. 하지만 진짜 위기는 신마적이 아니었어. 신마적은 그저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 먹구름 정도에 불과했지. 진짜 폭풍은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아주 조용히, 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으니까. 거짓대들이 우글거리는 수표교 다리 밑, 그 어두운 곳에서 훗날 조선 주먹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진짜 괴물이 눈을 뜨고 있었어. 김두한. 짐승의 본능과 싸움의 천재성을 동시에 지닌 그 앳된 소년이 이제 막 기지개를 켜고 종로로 올라올 준비를 마친 거야. 구마적은 과연 이 새로운,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도전에 맞서 자신의 왕관을 지켜낼 수 있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드디어 등장하는 입봉, 김두한과 구마적의 첫 간접적인 충돌, 그리고 서서히 조여오는 운명의 밧줄에 대해 이야기해 줄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인의 몰락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 잔인하고도 슬픈 서막을 놓치지 마. 종로의 바람이 바뀌고 있었어. 묵직하고 탁했던 흙바람 속에 비릿하지만 싱싱한 핏냄새가 섞이기 시작했지. 그 냄새의 진원지는 바로 수표교 다리 밑, 거지들이 들끓는 밑바닥 새삼이었어. 그곳에서 한 마리 아기 늑대가 자라나고 있었지. 이름은 김두한. 당시 김두한은 10대 후반의 새파란 애송이에 불과했어. 하지만 그의 눈빛은 굶주린 짐승의 그것이었지. 그는 누구한테 싸움을 배운 적이 없었어. 그저 살기 위해, 밥 한 덩이를 뺏기지 않기 위해 본능적으로 주먹을 휘둘렀을 뿐이야. 그런데 그 주먹이 예사롭지 않았어. 처음엔 그저 거지 왕처 노릇이나 하는 줄 알았어. 구마적도 보고를 받긴 했지. 형님, 다리 밑에 웬 꼬맹이 하나가 설치는데 발차기 솜씨가 제법 있디다. 거지들 사이에선 입봉이라 불린답니다. 구마적은 코웃음을 쳤어. 입봉? 한 방에 보낸다고?
거참 귀여운 별명이군. 나더라. 애들이 흑장난 좀 하겠다는데. 그게 구마적의 실수였어. 사자는 토끼를 잡을 때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그는 늙은 사자의 오만함에 취해 있었던 거지. 그 사이 김두한이라는 아기 늑대는 무서운 속도로 덩치를 키워가고 있었어. 김두한은 단순히 싸움만 잘하는 게 아니었어. 그에겐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매력이 있었지. 김좌진 장군의 아들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낭만을 쫓는 젊은 주먹들이 하나둘 그에게 모여들었어. 그들은 기존 조직의 답답한 위계 질서에 질려 있었고 김두한의 거침없는 패기에 열광했지.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 구마적 산하의 중간 간부급 조직원이 운영하는 시장통에서 김두한 패거리가 시비가 붙은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거짓대들이 설쳐. 구마적 쪽 조직원이 김두한의 부하를 구둣발로 걷어찼어. 그 소식을 들은 김두한이 현장에 나타났지. 그는 말 한마디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그 조직원의 턱을 향해 다리를 뻗었어. 탁! 채찍 소리 같은 파열음과 함께 거구의 사내가 공중제비를 돌며 낮아빠졌어. 단 한 방. 그야말로 입봉이었지. 주변 상인들은 숨을 죽였고 김두한 패거리들은 환호했어. 이건 단순한 싸움이 아니었어. 구마적의 영토, 그 신성 불가침의 영역에 깃발을 꽂은 셈이었으니까. 소식을 들은 구마적은 이번엔 웃지 않았어. 곰방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 그 꼬맹이가 내 식구를 건드려? 그는 자신의 오른팔이라 불리는 행동대장 뭉치를 불렀어. 뭉치는 씨름판에서 소도 때려잡던 장사였지. 가서 그 꼬맹이 훈육 좀 시켜주고 와라. 너무 심하게 하진 말고 걷지 못할 정도로만 만들어. 뭉치는 자신만만하게 부하들을 이끌고 시표교로 향했어. 하지만 돌아온 건 처참한 패배 소식뿐이었지. 뭉치가 김두한의 날라차기 한 방에 기절해서 엎혀왔다는 거야. 구마적의 안방인 우미관 전체가 충격에 휩싸였어. 뭉치가 누구야? 구마적 다음 가는 실력자 중 하나였잖아. 그런 놈이 10대 소년에게 깨졌다니. 그날 밤 구마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 그는 처음으로 공포라는 감정을 느꼈어. 신마적 때와는 달랐어. 신마적은 그저 성가신 경쟁자였지만 김두한은 달랐어. 놈은 마치 저승사자처럼 자신의 목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았거든. 시대가 나를 밀어내려 하는가. 구마적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봤어. 희끗해진 머리카락, 늘어진 눈가. 예전에 그 팽팽하던 젊음은 온데간데 없었지. 그는 알았어.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그리고 이번 싸움은 단순히 나와 발이 다툼이 아니라 구마적이라는 전설의 마침표를 찍는 전쟁이 될 거라는 걸. 김두한은 멈추지 않았어. 그는 구마적의 외곽 조직들을 하나씩 도장 깨기 하듯 무너뜨리며 우미관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지. 종로 바닥의 도박사들은 벌써부터 내기를 걸기 시작했어. 지는 해 구마적이냐, 뜨는 해 김두한이냐. 구마적은 결단을 내려야 했어. 숨어서 늙어 죽을 것인가, 아니면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불타오를 것인가. 그는 우미관 옥상에서 하늘을 향해 포효했어. 으아! 그 소리는 늙은 사자의 비명 같기도 했고 마지막 결전을 앞둔 전사의 함성 같기도 했지. 이제 무대는 세팅됐어. 종로의 심장, 우미관. 챔피언 구마적 대 도전자 김두한. 조선 주먹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하고 가장 슬픈 대결이 눈앞에 다가왔어. 과연 구마적은 어떤 마음으로 결전의 날을 준비했을까? 그리고 그 운명의 날 아침, 그는 무엇을 먹고 무슨 옷을 입었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폭풍 전의 고요함 그리고 비장함이 감도는 구마적의 마지막 준비 과정을 보여줄게. 심장이 약한 사람은 청심환 하나 먹고 기다려. 이제 진짜 끝이 시작되니까. 결전의 날이 다가왔어. 날짜는 잡히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지. 내일이어도 이상하지 않고 당장 오늘 밤이어도 놀랍지 않다는 걸. 종로 전체가 거대한 압력밥솥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어. 상인들도 건달들도 심지어 지나가던 똥개조차 숨을 죽이고 눈치를 살피는 그런 살벌한 구요함. 구마적은 우미관 2층 자신의 집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어.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지. 주룩주룩 낡은 기와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장송곡처럼 들렸어. 그는 평소 즐겨 마시던 독한 위스키 대신 맑은 정종 한 병을 데워놓고 있었어. 그는 옷장을 열었어. 그곳엔 그가 종로의 황제로 군림하며 입었던 화려한 양복들이 걸려 있었지. 하지만 그의 손이 멈춘 곳은 가장 구석에 있는 낡은 옷이었어. 서커스단 시절 입었던 땀과 먼지에 찌든 허름한 무명옷. 그는 잠시 그 옷에 얼굴을 파묻고 냄새를 맡았어. 퀴퀴한 곰팡이 냄새 속에서 희미하게 맡아지는 젊음의 향기, 야망의 향기. 여기까지 왔구나, 희경아. 그는 쓴 웃음을 지으며 다시 하얀 셔츠를 꺼내 입었어. 빳빳하게 다림질된 깃, 은색 커프스 단추, 그리고 짙은 남색 더블 슈트. 마치 장례식에 가는 상주처럼 아니면 제물로 바쳐질 황소처럼 그는 가장 정갈하고 엄숙한 모습으로 자신을 꾸몄어. 구두를 닦았어. 구두향 냄새가 코를 찔렀지. 그는 광이 날 때까지 문지르고 또 문질렀어. 거울처럼 반짝이는 구두코에 자신의 늙은 얼굴이 비쳤어. 주름진 이마. 하지만 그 이마엔 여전히 흉터가 선명했지. 수많은 놈들을 잠재웠던 영광의 상처. 이걸로 마지막이다. 이는 알고 있었어. 상대는 김두한이야. 젊고 빠르고 도끼가 가득 찬 놈. 자신의 늙은 몸뚱이로는 놈의 스피드를 따라잡기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어. 그건 구마적이라는 이름에 먹칠을 하는 거니까. 차라리 죽을지언정 비겁하게 뒷문으로 빠져나가는 짓 따윈 할 수 없었어. 그게 조선 건달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 저녁이 되자 부하들이 하나둘 집무실로 들어왔어. 다들 표정이 어두웠지. 형님, 꼭 싸우셔야 합니까? 그냥 저희가 때로 덤벼서 묻어버리면. 충직한 부하 녀석이 울먹이며 말했어. 구마적은 녀석의 어깨를 툭 쳤어. 멍청한 놈. 그건 양아치나 하는 짓이다. 내가 누구냐? 구마적이다. 왕은 왕답게 싸우다 가야지. 그는 부하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쏘겠다고 했어. 종로 뒷골목의 단골 설렁탕집, 뜨끈한 국밥 한 그릇, 화려한 요정의 술상도 고급 양식도 아니었어. 그저 그가 처음 주먹책에 발을 들였을 때 배를 채워주던 그 투박한 국밥이었지. 많이들 먹어라. 이게 내 돈으로 사는 마지막 밥이 될지도 모르니까.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아무도 웃지 못했어. 국밥을 넘기는 목구멍이 뜨거웠지. 깍두기 씹는 소리만 정막을 깰 뿐이었어. 구마적은 국물까지 싹 비우고는 뚝배기를 내려놓았어. 잘 먹었다. 식당을 나선 구마적은 우미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시 멈춰섰어. 그리고 빗속의 종로거리를 천천히 둘러봤어.
전차 소리, 행인들의 웃음소리, 네온사인의 불빛, 이 모든 것이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답고 사무치게 느껴졌어. 마치 이별을 고하는 연인의 뒷모습처럼. 우미관 앞에 도착했을 때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한 무리의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어. 빗줄기를 뚫고 걸어오는 사내들. 그 선두에 중절모를 푹 눌러쓴 앳된 청년이 있었지. 김두한이었어. 구마적은 우산을 접어 옆에 있던 부하에게 건넸어. 그리고 빗속으로 걸어나갔지. 비에 젖은 양복이 몸에 착 감겼어. 차가운 빗물이 오히려 뜨겁게 달아오른 심장을 식혀주는 것 같았어. 왔냐? 왔습니다. 짧은 대화.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어. 두 수컷의 눈빛이 허공에서 부딪히며 스파크를 일으켰지. 형님, 인사 올리러 왔습니다. 김두한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은 그마적의 목덜미를 노리고 있었어. 그래, 인사 한번 거창하게 하는구나. 들어와라. 여기가 내 안방이자 네가 눕게 될 자리다. 구마적은 뒤로 돌아 우미관 안으로 들어갔어. 그 넓은 극장홀, 텅 빈 관객석. 오직 두 사람만을 위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었지. 조명이 켜지고 먼지 섞인 공기가 일렁였어. 이제 되돌릴 수 없어. 종이 울리기 직전이야. 구마적은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하나 풀었어. 심호흡을 한번 크게 내쉬었지. 자, 전설이 무너지는 순간에, 아니, 새로운 전설이 탄생하는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할 준비 됐어? 팝콘은 필요 없어. 침만 꼴깍 삼키면 돼. 다음 이야기. 드디어 세기의 대결이다. 구마적의 마지막 박치기와 김두한의 날라차기. 그 처절하고도 아름다운 춤사위를 놓치지 마라. 우미관 홀 중앙. 수백 개의 빈 의자가 마치 숨죽인 관객처럼 두 사내를 지켜보고 있었어. 밖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여기 안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만큼 고요했지. 공기 자체가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 같았어. 누군가 기침이라도 하면 툭 하고 끊어질 것 같은 긴장감. 구마적은 천천히 자켓을 벗어 의자 위에 걸쳐두었어. 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는 그의 팔뚝엔 굵은 핏줄이 지렁이처럼 꿈틀거렸지. 반면 김두한은 가벼운 차림이었어. 헐렁한 바지에 셔츠 하나. 하지만 그 왜소해 보이는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이미 거대한 산과 같았어. 준비됐냐, 애송이? 구마적이 낮게 으르렁거렸어. 형님부터 오시죠. 김두한은 여유롭게 받아쳤지. 그 순간 구마적이 대포알처럼 튀어나갔어. 덩치에 어울리지 않는 무시무시한 스피드였지. 쿵, 쿵, 쿵. 바닥이 울릴 정도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좁히더니 소뚜껑만한 주먹을 김두한의 앞면을 향해 날렸어. 휙. 김두한은 간발의 차이로 고개를 숙여 피했어. 구마적의 주먹이 허공을 가리며 바람 소리를 냈지. 만약 저기에 스치기만 했어도 턱뼈가 가루가 됐을 거야. 구마적은 멈추지 않고 연속으로 훅을 날렸어. 좌, 우, 다시 좌.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듯. 하지만 김두한은 미꾸라지처럼 요리조리 빠져나갔어. 그는 구마적의 힘을 역이용하고 있었지. 늙은 사자가 제풀에 지치기를 기다리는 영리한 늑대처럼. 이 쥐새끼 같은 놈, 도망만 다닐 거냐? 구마적이 소리쳤어. 약이 오른 거지. 그 순간 김두한의 눈빛이 번쩍했어. 틈을 본 거야. 구마적이 큰 스윙을 날리며
옆구리가 비는 찰나. 퍼! 김두한의 날카로운 옆차기가 구마적의 갈비뼈를 강타했어. 구마적은 신음소리를 삼키며 뒤로 몇 걸음 물러났지. 평생 맞아본 적 없는 날카로운 고통이었어. 뼈에 금이 간 것 같았지. 하지만 그는 쓰러지지 않았어. 오히려 더 거칠게 달려들었지. 구마적은 거대한 양팔을 벌려 김두한을 껴안으려 했어. 곰이 먹이를 조를 때 쓰는 베어허그 기술이었지. 잡히면 끝장이야. 허리가 꺾이든가 숨이 막혀 죽든가. 김두한도 그걸 알기에 필사적으로 거리를 벌리려 했어. 그때였어. 구마적이 김두한의 멱살을 잡는데 성공했어. 잡았다 이놈! 구마적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김두한을 자신의 쪽으로 확 끌어당겼어. 그리고 예의 그 필살기를 준비했지. 기. 구마적의 이마가 김두한의 얼굴을 향해 총알처럼 날아갔어. 이걸 맞고 살아남은 놈은 없었어. 우미관의 전설이, 아니 종로의 역사가 이 한 방에 담겨 있었지. 하지만 김두한은 천재였어. 아니, 싸움 귀신이었지. 그는 멱살이 잡힌 상태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구마적이 당기는 힘을 이용해 몸을 공중으로 띄웠어. 그리고 두 발을 모아 구마적의 가슴팍을 걷어찼지. 쾅! 엄청난 충격음. 구마적의 박치기는 허공을 갈랐고 대신 가슴에 꽂힌 김두한의 드롭킥에 중심을 잃고 뒤로 나동그라졌어. 우당탕탕. 의자들이 박살나며 구마적의 거구가 바닥에 처박혔지. 먼지가 피어올랐어. 구마적은 숨을 헐떡이며 천장을 바라봤어. 우미관의 화려한 샹들리에가 빙글빙글 돌고 있었지. 가슴이 터질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자존심이었어. 내가 넘어지다니.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 입가에선 피가 흘러내렸지. 아직 안 끝났다. 그의 눈은 풀려 있었지만 투지는 꺼지지 않았어.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 다리가 후들거렸지. 김두한은 그를 향해 천천히 다가왔어.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았어. 그저 슬픈 눈으로 늙은 왕을 바라볼 뿐이었지. 형님, 이제 그만하시죠. 닥쳐라. 구마적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주먹을 휘둘렀어. 하지만 그 주먹은 너무 느리고 힘이 없었지. 김두한은 가볍게 피하고 마지막 일격을 날렸어. 아주 높고 아주 깨끗한 하이킥. 퍽! 김두한의 발등이 구마적의 관자놀이에 꽂혔어. 구마적의 고개가 꺾이고 그의 거대한 몸이 슬로 비디오처럼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지. 쿵! 이번엔 일어나지 못했어. 구마적은 대자로 누워 거친 숨만 몰아쉬었어. 그의 시야에 들어온 건 우미관의 낡은 천장, 그리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젊은 늑대 김두한이었어. 패배. 완벽한 패배였어. 구마적은 눈을 감았어. 귓가에 빗소리가 다시 들려왔어. 아까보다 더 세차게 내리는 비. 마치 한 시대의 종말을 씻어내려는 듯이. 그는 알았어. 이제 왕관을 벗을 때가 왔다는 걸. 자신이 쥐고 있던 그 무거운 권력을 이제 저 젊은 어깨에 넘겨줘야 한다는 걸. 아프고 쓰라렸지만 한편으론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어. 아, 이제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 않아도 되는구나. 구마적은 입가에 고인 피를 닦아내지도 않은 채 희미하게 웃었어. 비록 싸움에선 졌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구마적다웠으니까. 자, 승부는 났어.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안 끝났어. 진짜 남자의 품격은 승리했을 때가 아니라 패배했을 때 나오는 법이거든. 구마적은 과연 패배를 인정하고 깨끗하게 물러났을까? 아니면 비열한 복수를 꿈꿨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패자가 된 구마적의 마지막 선택, 그리고 그가 보여준 진짜 큰형님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줄게. 눈물 콧물 짤 준비해라. 낭만의 시대가 어떻게 저무는지 보여줄 테니까. 싸움이 끝나고 우미관 홀에는 정막만이 간돌았어. 빗소리마저 잠시 멈춘 듯했지. 바닥에 쓰러져 천장을 올려다보던 구마적. 그의 거친 숨소리가 점차 잦아들었어. 승자인 김두한은 묵묵히 서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지. 승리의 기쁨보다는 거인을 쓰러뜨렸다는 복잡한 감정이 살아있는 눈빛이었어. 보통 삼류 건달 영화를 보면 이럴 때 패자가 두고 보자 하며 도망치거나 뒤에서 칼을 꺼내 기습하잖아. 하지만 구마적은 달랐어.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 비틀거렸지만 부축은 받지 않았지. 흙먼지가 묻은 양복을 툭툭 털어내고 흐트러진 넥타이를 바로 맸어. 피투성이가 된 얼굴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위험 있어 보였지. 그때 구마적의 부하들이 우르르 몰려왔어. 형님, 괜찮으십니까? 저 새끼 잡아 죽여버려. 몇몇 혈기왕성한 놈들이 품 안에서 사시미 칼을 꺼내들고 김두한을 향해 달려들려 있어. 아무리 김두한이라도 수십 명의 칼잡이들을 당해낼 순 없었을 거야. 멈춰라! 구마적의 호통 소리가 홀 안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어. 달려들던 부하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지. 형님, 하지만 내 말이 안 들리냐? 칼 집어넣어. 쪽팔리게 어디서 연장질이야. 구마적은 비틀거리며 부하들 앞에 막아섰어. 그리고 김두한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 승부는 끝났다. 내가 졌다. 그 한마디, 그 짧은 한마디가 종로의 역사를 바꿨어. 핑계도 변명도 없었어. 구마적은 깨끗하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한 거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김두한의 어깨를 짚었어. 두한아, 예 형님. 잘 싸웠다. 이제부터 종로는 네가 맡아라. 구마적은 자신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상징적인 물건, 우미관 사장실 열쇠 꾸러미를 꺼냈어. 그리고 김두한의 손에 쥐어주었지. 짤그랑. 차가운 금속 소리가 났어. 그건 단순한 열쇠가 아니었어. 권력, 명예, 그리고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존심 그 자체였지. 이 녀석들 다 내 식구들이다. 밥은 굶기지 마라. 그리고 상인들 괴롭히지 말고 내가 만든 룰 알지? 명심하겠습니다, 형님. 김두한은 90도로 허리를 숙여 깍듯하게 인사했어. 승자가 패자에게 보내는 최고의 예우였지. 구마적은 부하들을 향해 돌아섰어. 눈시울이 붉어진 녀석들이 많았지. 자, 다들 인사해라. 너희들의 새로운 큰형님이다. 부하들은 머뭇거렸지만 구마적의 눈빛을 보고는 하나둘 김두한에게 고개를 숙였어. 형님, 모시겠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구마적의 입가에 씁쓸하지만 후련한 미소가 번졌어. 그는 마지막으로 우미관 홀을 한 바퀴 둘러봤어. 자신이 앉았던 의자, 자신이 바라봤던 무대,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 불태웠던 그 공간. 이제는 타인의 것이 된 그곳을 눈에 담으며 작별을 고했지. 가자. 구마적은 측근 몇 명만을 데리고 우미관을 걸어나갔어. 등 뒤에서 들려오는 구마적 만세 하는 환호성은
이제 그를 위한 것이 아니었어. 새로운 왕을 위한 창가였지. 하지만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어. 그의 뒷모습은 쓸쓸했지만 초라하지는 않았어.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여행자처럼 가벼워 보였지. 그날 밤 구마적은 부하들에게 마지막 퇴직금을 나눠줬어. 자신이 모아둔 비상금을 탈탈 털어서 말이야. 이 돈 가지고 고향 내려가서 농사나 짓고 살아라. 주먹질은 나 하나로 족학하다. 그는 그렇게 자신의 제국을 스스로 해체했어. 권력에 미련을 두지 않고 추악에 매달리지 않고 가장 높은 곳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법을 택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협객이라 부르는 거지. 자, 이제 종로에는 새로운 태양이 떴어. 하지만 구마적은 어디로 갔을까? 패배한 사자는 무리에서 쫓겨나 홀로 죽음을 맞이한다고 하잖아. 구마적도 그랬을까? 아니, 그는 마지막 여행을 준비했어. 서울이라는 화려한 감옥을 벗어나 진짜 자유를 찾아 떠나는 여행. 그가 탄 기차는 어디로 향했을까?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어떤 최후를 맞이했을까? 다음 이야기, 편도 티켓. 구마적의 마지막 뒷모습을 배웅해 줄 시간이야. 손수건 준비해. 진짜 사나이의 이별은 꽤나 먹먹하니까. 황성역, 지금의 서울역 플랫폼.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그곳에 증기기관차 한 대가 거친 숨을 내쉬며 서 있었어. 치. 하얀 차는 수증기가 뿜어져 나올 때마다 플랫폼의 공기가 차갑게 젖어들었지. 구마적은 트렌치코트 깃을 세우고 그곳에 서 있었어. 손에는 낡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어. 한때 종로를 호령하던 황제의 짐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단출했지. 곁에는 끝까지 그를 모시겠다고 고집을 피우던 부하 두 놈만 서 있었어. 형님, 정말 가셔야 합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막내 녀석이 울먹이며 소매를 잡았어. 구마적은 녀석의 머리를 쓰다듬었지.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따뜻했어. 사내가 한 입 가지고 두말하면 쓰냐. 졌으면 떠나는 게 도리지. 질척거리면 모양 빠진다.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뭉치를 꺼내 막내의 손에 쥐어주었어. 가서 국밥이라도 사 먹고 남은 돈으로 장사 미천이라도 해라. 주먹질은 이제 그만해. 이 바닥 끝이 안 좋아. 기적 소리가 길게 울렸어. 푸. 마치 그를 재촉하는 듯했지. 구마적은 기차에 올랐어. 창가 자리에 앉아 창문을 열었지. 부하들이 플랫폼을 따라 뛰며 손을 흔들었어. 형님, 건강하십시오. 형님! 그들의 목소리가 점차 멀어지고 경성의 풍경이 뒤로 빠르게 밀려나기 시작했어. 기차는 북쪽을 향해 달렸어. 평양을 지나 신의주를 넘어 저 먼 만주 벌판으로. 구마적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 스쳐 지나가는 논밭, 산, 그리고 작은 마을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그는 지난 날을 회상했어. 서커스단에서 쇠사슬을 끊던 시절, 우미관에서 호통치던 시절, 그리고 김두한에게 무릎을 꿇던 그 비오는 밤. 그 모든 것이 마치 일장춘몽, 한바탕 꿈처럼 느껴졌어. 화려했지만 허무했고 뜨거웠지만 차가웠던 꿈. 그는 오른손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뺐어. 굵직한 용 문양이 새겨진 우미관 오야붕의 상징과도 같은 반지였지. 그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다가 창밖으로 휙 던져버렸어. 반지는 햇살을 받아 반짝이며 덤불 속으로 사라졌지.
안녕 구마적. 안녕 고이교. 그는 이제 더 이상 주먹 황제가 아니었어. 그저 고향을 떠나 낯선 땅으로 향하는 늙고 지친 한 명의 여행자일 뿐이었지. 그가 도착한 곳은 만주의 어느 척박한 탄광 마을이었어. 흙먼지가 날리고 검은 석탄가루가 눈처럼 내리는 곳.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조용히 살았어. 김씨라는 가명을 쓰고 광부들의 밥을 해주거나 짐을 나르는 일을 했지. 가끔 술에 취한 광부들이 시비를 걸어올 때도 있었어. 어이 덩치, 힘 좀 쓰게 생겼는데 한판 붙어볼까? 예전 같았으면 그 자리에서 반 죽여놨겠지만 그는 그저 허허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 제가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밥이나 많이 먹는 식충이죠. 이는 그렇게 자신의 이빨과 발톱을 숨긴 채 평범한 총부로 늙어갔어. 밤이면 허름한 숙소에 누워 조선 쪽 밤하늘을 바라보며 소주를 마셨지. 김두한은 잘하고 있을까? 내 식구들은 밥은 먹고 다닐까? 소문에 의하면 그는 그곳에서 작은 텃밭을 일구며 살았다고 해. 험한 주먹질 대신 호미를 들고 피냄새 대신 흙냄새를 맡으며. 어쩌면 그는 그제야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는지도 몰라. 누군가는 그가 만주에서 마적대와 싸우다 장렬하게 전사했다고도 하고, 누군가는 해방 후에 몰래 귀국해서 절에 들어갔다고도 해.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몰라. 그는 그렇게 바람처럼 사라졌으니까.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 있어. 그가 떠날 때 보여준 그 뒷모습, 그 깔끔한 태장이 그를 전설로 만들었다는 거야.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거나 비열하게 복수를 꿈꾸지 않고 쿨하게 왕관을 내려놓고 떠난 그 모습. 그게 바로 조선 건달의 낭만이었지.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야. 9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왜 아직도 구마적을 기억할까? 단순히 싸움을 잘해서? 아니야. 그가 남긴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지. 다음 이야기, 최종회. 주먹의 유산. 구마적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메시지와 그가 떠난 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이 긴 대서사시를 마무리할게. 마지막까지 함께 해줄 거지? 의리 지켜라. 세월이란 놈은 참 야속해. 그토록 뜨거웠던 종로의 밤도 영원할 것 같았던 우미관의 네온사인이 꺼지고 나니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으니까. 해방이 오고 전쟁이 터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그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낭만이라는 단어는 사치스러운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지. 구마적이 떠나고 난 뒤 종로는 어떻게 됐을까? 새로운 주인 김두한. 그는 확실히 난 놈이었어. 종로를 평정하고 일본 야쿠자들과 맞짱을 뜨며 장군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더 빛나게 만들었지. 하지만 그의 말년은 그리 순탄치 않았어. 주먹 세계를 떠나 금배지를 달고 정치판에 뛰어들었지만 그곳은 주먹보다 더 더럽고 비열한 혀들의 전쟁터였거든. 그는 평생을 투쟁하며 살다가 54이라는 그리 길지 않은 나이에 숟가락을 놓았어. 너무 일찍 타버린 불꽃이었지. 그에 비하면 구마적의 선택은 어땠을까? 사람들은 말해 싸움에서 지고 도망친 패배자라고. 하지만 내 생각은 좀 달라. 그는 도망친 게 아니라 졸업을 한 거야. 가장 화려할 때 자신의 두 발로 무대를 걸어내려온 거지. 만약 그가 자존심을 세우며 끝까지 버텼다면 아마 신마족처럼 비참하게 객사했거나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정치 깡패로 이용만 당하다가 감옥에서 썩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구마적은
그 더러운 꼴을 보지 않았어. 그는 주먹이 도구로 전락하기 직전에 손을 털었지. 그게 바로 그의 신의 한 수였던 거야. 수십 년이 지난 후 만주 어느 시골 마을에서 들려온 풍문이 있어. 백발이 성성한 거구의 노인이 하나 있는데 힘이 장사라 쌀가마니를 2개씩 번쩍번쩍 든다고. 동네 아이들이 싸우면 허허 사내 자식이 주먹 함부로 쓰는 거 아니다 라며 꿀밤을 때려주는데 그 꿀밤 한 대가 웬만한 얼음 몽둥이질보다 아프다는 소문. 그 노인은 저녁마다 평상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들이키며 남쪽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지. 그의 이마에는 세월의 주름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흉터가 있었어. 젊은 시절 수많은 도전자를 깊은 잠에 빠뜨렸던 그 전설의 박치기 자국 말이야. 어느 날 한국에서 온 여행객이 그 노인에게 물었대. 어르신, 혹시 예전에 서울 종로에 사시지 않았습니까? 노인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 나는 서울 근처에도 안 가본 촌놈이요. 그저 곰처럼 미련하게 힘만 쓸 줄 알지. 그는 끝까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 구마적이라는 이름은 역사책 속에 박제해두고 인간 고의경으로 늙어가기를 선택한 거지. 그는 알았던 거야. 과거의 영광에 취해서는 늙은이만큼 추한 것은 없다는 걸.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짐 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발견됐다고 해. 우미관 앞에서 부하들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 사진 속에 그는 호랑이처럼 눈을 부라리고 있었지만 사진 뒤편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 그리운 녀석들, 부디 행복해라.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일까? 천하를 얻었지만 평생을 불안 속에 떨며 살았던 김두한일까? 아니면 천하를 내어주고 평생을 마음 편히 흙과 함께 살았던 구마적일까? 주먹의 시대는 갔어. 이제는 법이 주먹보다 위에 있고 돈이 칼보다 무서운 세상이지. 더 이상 낭만 따위는 없어. 길거리에서 어깨만 부딪혀도 변호사를 부르는 삭막한 시대니까. 하지만 우리는 가끔 그 시절을 그리워해. 앞뒤 계산하지 않고 내 사람을 위해 몸을 던지고 졌을 때는 깨끗하게 순복할 줄 알았던 그 무식한 낭만을 말이야. 구마적은 바로 그 낭만의 시대를 열고 또 스스로 그 문을 닫고 나간 문지기였어. 이야기를 마치며 머릿속에 마지막 장면 하나를 그려봐. 저물어 가는 만주의 노을 아래 덩치 큰 노인 하나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어. 붉은 태양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려 하고 있지. 노인은 그 태양을 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려. 그래, 잘 놀다 간다. 원 없이 싸웠고 후회 없이 살았다. 그는 쓰고 있던 밀짚 모자를 벗어 가슴에 얹고 지는 해를 향해 깊숙이 허리를 숙여 인사해. 마치 링 위에서 내려오기 전 관객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감사 인사처럼. 그리고 그는 뒤돌아서서 어둠이 깔리는 집으로 천천히 걸어가. 뚜벅 뚜벅. 그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왠지 모르게 경쾌하게 들려. 이것으로 거인 구마적의 이야기는 끝이 났어. 어때? 가슴 한구석이 좀 뜨거워졌나? 세선 넓고 전설은 많아. 종로를 씹어먹었던 또 다른 야수들, 혹은 바다 건너 일본 야쿠자들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사, 아니면 현대판 마피아들의 두뇌 싸움.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는 아직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이 차가운 도시에서 뜨거운 피냄새 나는 이야기가 그립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와. 나는 늘 여기 어둠 속에서 술잔을 닦으며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자,
이제 불 끌 시간이다. 모두 조심히 돌아가. 밤길 조심하고